일본에서 또 사고 쳤습니다. 하와이 뉴스 매체 11BT에 의하면 미국 하와이 북서부에서 약 2600km 떨어진 해상에서 일본 국적 선박 원 에이퍼스에서 악천후로 일부 위험물질을 실은 컨테이너를 포함해 무려 1800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떨어져 해경이 해상 경계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선박은 원 모회사인 니온 유센이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 자국 조선소인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에서 건조했습니다. 일본 성급에서 성급 증서를 받았고 일본 선주 책임 상호보험조합에 가입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에서 만든 일본배로 일본 회사에서 운항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선박은 중국 탄티안에서 캘리포니아 롱비치까지 화물을 운반하던 중 하와이 북서쪽 약 1840마일 지점에서 강풍과 큰 파도로 대량의 컨테이너를 분실했습니다. 1816개의 컨테이너가 분실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64개가 위험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상 운송 용어에서 위험한 물품은 과일주스 농축액에서부터 해양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비료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폭죽의 휘발성 혼합물까지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고 쳤으면 어떻게든 상황을 파악하고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일본 기업답게 사고를 묻기에 바쁜 모습인데요. 선샤인 원쉬핑과 선사의 등기 소유주인 치도리 선박홀딩 모두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사건을 은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사에서 정보 공유를 안 해주고 있다 보니 현지에서 사건 수습에 나서고 있는 호놀룰루 해양경비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비대 측은 해운 컨테이너의 해상 확장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선박이 중국에서 캘리포니아로 오고 있다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무슨 바다의 원소라도 진 것인지 여기저기서 사고치고 다니며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올봄 또 다른 원 운항 선박이 부산에서 크레인과 충돌해 다른 선박을 파손시켰고 지난해 원이 운항한 또 다른 선박인 헬싱키 브릿지는 보스턴과 윌밍턴 항을 오가는 항해 도중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8월에는 인도양 남부 모리셔스 해역에 좌초돼 기름 유출 피해를 일으킨 일본 선박이 결국 두 동강 났다는 사실이 알려져 심각한 해양 오염을 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사고 선박은 일본 3대 해운사인 소셰미스의 화물선 와카시오로 중국에서 브라질로 향하던 중 모리셔스 남동쪽 산호초 바다에 좌초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물선에선 사고 이후 약 1000톤의 원유가 새어나오며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모리셔스 바다를 오염시켰습니다. 일본 해운사 측은 사고 선박에 남아있던 원유 3000톤을 제거하는 작업을 거의 다 끝냈다고 밝혔으나 사고 선박이 완전히 두 동강남에서 사실상 배에 남아있던 거의 모든 원유가 바다로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전문가 수닐 코로와카싱은 드론으로 바다 오염 상황을 분석해봤는데 완전한 비상사태다. 피해 복원에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며 경악했습니다. 모리셔스 해수면이 기름으로 뒤덮이면서 이곳에서 수백 년을 살아온 산호가 집단 폐사할 위기에 처했다. 맹그로브 숲과 모리셔스 토착종인 분홍 비둘기 등 산호 30여 종과 어류 70여 종이 위험에 처했다. 복원에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고 일부 피해는 영원히 복구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근데 당시 이 일본 선박이 사고를 낸 이유를 따져보니까 당국의 조사를 받은 한 승조원이 사고 당시 와이파이 접속을 위해 육지로 이동했다는 진술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스마트폰을 하기 위해 무리한 운항을 하다 사고를 친 것으로 밝혀져 일본 내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본은 사고를 쳤을 때 항상 똑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사건을 은폐하고 현재 상황 파악 중에 있다며 최대한 시간을 끌며 사람들의 관심이 적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고가 나면 자신의 책임도 아닌데 발벗고 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과거 태안에서 기름이 유출돼 태안 국민들이 절망에 빠지고 국가도 손쓰기 힘든 대형 재난에 난감해하고 있을 때 어마어마한 수의 자원봉사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직접 기름 제거를 한 사건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결력을 보여준 사건인데요. 당시 주말마다 동호회원, 대학생, 수능 끝난 고3,
군인, 부녀회 등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96만 4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기름때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복이 없어서 이전 봉사자가 입었던 보호복을 다시 입거나 흡착포가 없어서 헌옷으로 기름을 닦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 덕분에 최소 10년 걸릴 것이라 예상한 방제 작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들은 2달 만에 성과를 이루어서 어장도 복구되고 빠르게 정화되는 등 기적과도 같은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자기 나라 바다는 방사능으로 물들이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남의 나라 해역까지 가서 천혜의 자연 환경까지 더럽게 만들고 있는 일본. 무슨 정신머리로 사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유독 이렇게 일본 선박만 사고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선박의 품질에 관한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배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일본 선박들만 사고가 벌어지는 것일까요? 실제로 일본 조선사업은 몰락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일본 2위 조선사인 재팬마린 유나이티드는 신조선 사업을 접겠다고 밝혔고, 미쯔비시 중공업도 LNG 선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조선업체의 지난해 수주량 점유율도 13%로 한국 37.3%에 한참 밀렸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세계무역기구에 한국 조선업을 제소한 이유도 자국 산업 보호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들 조선업 망한 게 억울한지 한국 발목이라도 잡고 늘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실한 선박을 만드는 일본과는 달리 튼튼한 선박을 만드는 한국은 수출 세계 1위를 찍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5개월 연속적으로 이뤄낸 성과인데요. 한국 조선업계는 11월 전세계 선박 발주량의 60% 이상을 수주하며 압도적인 1위를 유지했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11월 선박 수주 1위는 전세계 선박 발주량의 60%를 차지하며 한국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37%를 차지한 중국, 3%를 차지한 베트남 순이었습니다. 특히나 하반기 들어서 한국 조선업은 전세계 모든 선박을 만들어버리겠다는 듯한 기세로 위용을 뽐내고 있는데요. 하반기 들어 발주세가 회복하면서 7월부터 11월 전세계 수주량은 이미 상반기 수주량을 넘어섰습니다. 7월부터 11월 한국 수주량은 상반기에 비해 186%나 증가한 반면 중국은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에 한국이 단연 시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 3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LNG선 등 친환경 선박 수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최대 10척에 달하는 LNG 이중연료 추진, 초대형 원유 운반선, 건조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조선업계가 친환경 선박 수주 및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럽 지역 선주와 의향서를 체결한 선박은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으로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이 회사가 건조하는 최초의 LNG 이중연료 추진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LNG 추진,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셔틀탱커에 이어 LNG 추진 유조선까지 수주하게 되면 전선종에 대해 LNG, LPG 추진 선박 수주에 성공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2023년 해운 환경 규제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해사기구가 오는 2030년까지 황산화물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2008년 대비 40% 저감하는 규제를 올해 초 본격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조선업계에서는 규제가 심해지면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규제를 올릴수록 싱글벙글 미소가 그치지 않는데요. 이미 대한민국의 조선소들은 친환경 선박 맛집으로 전세계에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선주들은 노후 선박을 지속 운영하기보다는 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차세대의 친환경 선박을 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최근 기존 선박에도 신조선 수준의 연비 규제를 적용하는 선박 대기오염 방지 규칙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내년 총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선박도 오는 2023년부터 연비에 따라 단계별로 등급을 부과받게 되며 등급이 낮아지면 속도를 제한해 연료 사용을 제한받게 됩니다. 기존 선박들에 대한 규제 강화는 우리 조선업계에 호재로 작용합니다.
강화된 규제를 맞추기 위해 기존 선박에 저유 확률을 사용하거나 스크러버 등 배출 저감 장치를 탑재할 수도 있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결국에 규제 충족을 위한 신규 선박을 발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썽만 피우고 다니는 일본 선박들, 친환경 온실가스 저감 효과로 환경을 보호하는 한국 선박들, 비교할수록 차이가 나 보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한국 조선 사업이 전 세계를 점령했네요. 전 세계 선박의 60%를 수주했다니 놀라운데요. 결국에 일본에서도 한국의 선박을 주문해야 하는 날이 머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는 베트남 조선업에도 밀려버린 일본. 그렇게 두 동강 나버리는 배 만드니까 그 모양 그 꼴 아닙니까? 모리셔스랑 하와이 오염시킨 거 어쩔 거예요. 미안한 마음도 없죠? 일본의 이런 횡포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론화로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세계 각국들 사이에서 백신 개발 막바지 경쟁이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중국 언론은 자국산 백신의 우수성을 연일 부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터키 등이 중국 업체가 개발한 백신을 구입했다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중국산 백신을 구입한 이들 나라들의 주목할 만한 공통점은 중국 백신 업체의 임상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언론들은 중국의 백신은 효과가 보장되는 데다 운송이 상대적으로 편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지난 29일 논평을 통해 미국 여론기관들이 CO19 백신에 관해 불공정한 캠페인을 벌이면서 중국 백신의 진척 상황을 추궁하고 있으며 반대로 미국과 서양 제약회사들의 진척 상황은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에서는 제약회사 화이자 등이 발표한 호재로 증시가 치솟기도 했지만 미국과 서방 기업들이 만든 백신의 개발 상황은 중국 백신과 같은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양측의 백신은 완전히 다른 취급을 받고 있는데 중국은 현재 백신 연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3상 임상 테스트에서 5개의 백신 후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백신 개발의 문제는 중국이 CO19를 잘 통제해왔기 때문에 3상 테스트의 여건이 좋지 않았고 CO19가 심각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백신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백신 개발에 몇 년이 걸릴 것이지만 일부 미국 기업은 이미 백신 상용화를 신청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은 백신을 세계의 공공재로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을 보장하고 서구의 소수 백신이 독점을 추구하는 것을 견제하는 중국의 의의가 있다고 말을 전합니다.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접종할 중국 시노백의 백신 120만 회분이 지난 6일 1차로 도착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백신 완제품과 별개로 1,500만 회 분량의 백신 원료를 이달 중에 3,000만 회 분량 원료를 다음 달 들여와 국유 제약사 바이오파르마가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백신 협력은 두 나라 간 직접적인 소통으로 이루어졌기에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백신 공급 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등 서방 국가의 백신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주는 내년 1월 말부터 중국 시노빅의 백신 투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파울루주 정부는 지난 9월 시노백과 백신 4,600만 회분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달 안에 600만 회분을 수입할 예정입니다. 터키는 오는 11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터키 장관은 터키가 중국 시노백으로부터 5천만 회의 백신을 구매하기로 계약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유전 정보가 담긴 메신저 리보 핵산을 활용한 신기술로 개발한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보다 자국 업체들이 개발한 전통 방식의 불활성화 백신이 더 안정적이며 운송에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출라이 지린대학 교수는 타국에서 개발된 메신저 리보 핵산 백신과 비교하면 불활성화 백신은 기술적으로 성숙했으며 부작용이 적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백신은 2도에서 8도 사이에 보관하지만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영하 70도와 영하 20도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저개발 국가는 운송 문제에 부닥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아직 임상 테스트 3상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임상 테스트를 진행한 아랍에미리트와 브라질 같은 나라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확진자가 적어 효율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뿐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에 CO19 백신을 앞세워 외교 전략으로 전 세계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30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확진자가 급증했던 파키스탄은 중국 제약사 칸시노바이오의 백신 임상 테스트에 수천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는데 파키스탄이 수백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받는 조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 외교에 따라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는 중국의 백신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임상 테스트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백신의 임상 테스트가 진행 중인 국가는 파키스탄을 비롯해 브라질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들이 존재하는데 그만큼 백신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미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의 공항과 항구, 철도, 발전소 등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O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백신은 전 세계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소프트 외교 전략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싱크탱크 채텀하우스 연구원은 중국의 백신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신뢰를 형성하고 민심을 얻는 기회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중국 백신을 얻는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중국 백신 제조사는 백신 시장을 개척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결국 백신 외교는 중국 제약사가 전 세계의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셈입니다. 반면 유럽 등 서양에서는 CO19 초기 단계에서 보여준 중국 당국의 사실 축소와 실수로 인해 중국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백신 공급이라는 명목 하에 21세기 실크로드를 만들려는 중국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의 백신을 놓고 중국은 백신을 이용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패권 다툼 중인 중국이 백신을 레버리지로 장악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향력을 놓고 미국과 다툼이 있던 지역에서 백신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서방 제약회사들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 받은 주문량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인데 구입 시도조차 하지 못한 국가들을 상대로 중국은 틈을 파고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와는 시노백 백신 우선 접근 협약을 체결했고 양국의 팬데믹으로 인한 불황을 겪자 곧장 백신 테스트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이 백신 구입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국가에 10억 달러, 약 1조 원의 대출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경제적 지원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중국이 미국과 벌이는 백신 외교 전쟁에서 중국에게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전략적, 문화적 영향력을 놓고 미국과 동남아시아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경제적 지원은 중국의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백신 전략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이해심이 많으며 불가피한 파트너로 보이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인 셈입니다. 중국 정부는 백신을 갖고 영향력은 휘두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백신 보급을 위해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언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며 백신을 모든 나라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 만들기 위해 협력과 홍보에 연결하며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중국의 외교 정책인 1대1로 프로젝트를 떠올리게 합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제기된 중국산 백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수단의 하나로 백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약사들은 3상 임상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 정식 판매가 가능해지면 가격과 물량을 모두 공산당의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판매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으로부터 무리한 대출을 받아 경제난을 타파하지 못하고 파산한 나라들이 여러 존재합니다. 중국 당국은 겉으로는 백신의 전 세계 공급이라는 말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뒷면에는 서서히 침식해가며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으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거나 끊어질지 지켜봐야 할